이번 시간에는 수리 능력의 두 번째 하위 능력인 기초 통계 능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제 88페이지를 보면 이제 기초 통계 능력에서 처음에 이제 통계의 정의,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서 통계를 활용할 때의 이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기본적인 통계치라고 해서 자, 빈도라든가 빈도 분포, 평균, 백분율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출제되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실제 이제 통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이런 이제 통계 기법부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범위라는 거는 이제 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뭐 최고값에서 최저값을 뺀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너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모듈형에서도 그렇게 출제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평균입니다. 이 평균이라는 건 이제 모듈형 이전에도, 원래 이제 모듈형 시험 전에도 우리 예전에 이제 또 피세드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NCS의 형태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예요. 그래서 간단한 형태로 평균을 실제로 구하라, 그냥 단순히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제법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계산식이라는 건 당연히 전체 합을 그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제 가평균을 활용한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시험을 봤다. A가 시험을 봤는데 89점, 88점, 이제 뭐 계산하기 편하게 4개만 합시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89, 88, 91, 93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 평균이 얼마냐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4개를 더하셔서 그 총합을 나눠주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평균을 쓴다는 건 뭐냐면 이 적절한 숫자를 하나 잡아요. 그래서 여기 점수가 대체로 90점에 몰려 있으니까 우리 가평균을 90점이라고 잡아주신다면 이렇게 여기 편차가 마이너스 1이고 편차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3이니까 자, 편차의 합은 1이 되죠. 그래서 편차의 합 2를 자, 개수 4로 나누게 되면 0.25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요걸 더해 주시면 90.2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자, 뭐 일반적으로 숫자가 좀 많아지면 그냥 더해서 4로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가평균을 이용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요 사실 가평균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자,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도 쓸 수 있지만, 자, 이걸 제가 문제 바꿔볼게요. 자, A가 시험을 봤을 때 합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 시험에선 가평균, 즉 평균을 알 때도 편차 개념을 활용해서, 자, 편차 개념을 활용해서 숫자를 일부러 이제 좀 틀리게 평균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어떤 숫자가 특수한 꼴로 나올 때,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랑 이제 통계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제가 이 가평균을 활용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산이 이제 중요해요. 자,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같은 개념이니까, 자, 원래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수업에서는 우리 보통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자라고 했냐면 2개의 자료가 주어진 다음에 둘 중에 A 자료하고 B 자료가 있을 때 둘 중에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은 누가 크냐.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림이 2개가 그려져 있는데, 자, 하나는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 거죠, 한쪽에 이렇게. 그럼 둘 중에 누가 표준 편차가 크냐라고 하면, 자, A 자료하고 B 자료가 있다면 요 A가 큽니다. 그러니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평균에 자, 한 곳에 몰려 있을수록 작기 때문에 A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구분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뭐냐면 관찰값에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같이 가는 애죠. 왜 같이 가냐면 우리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됩니다. 거꾸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예요. 즉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관계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실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듈형 시험에 대비해서 어디까지 알아두셔야 하냐면, 자, 이렇게 실제로 구하는 것까지 알아두자 이거예요. 이 계산식, 바로 분산의 정의를 알아두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이게 편차잖아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한 거의 합을 전체 관찰값의 수로 나눴다. 이게 바로 분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산의 정의를 활용해서 구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숫자를 가지고 저랑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겁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나중에 복습을 따로 안 하셔도 되게끔 이렇게 바로 익힙시다.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자, 평균은 그럼 당연히 요 가운데 있는 2가 될 겁니다. 평균은 2가 됩니다. 자, 편차라는 건 제가 자 각각의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 것, 즉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자, 여기는 편차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곱. 요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 자, 0은 0이 되고 1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해서 3분의 2가 바로 분산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안에 3분의 2가 들어간 형태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분산입니다. 분산. 그럼 여러분들한테 숫자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숫자. 뭐냐면 이렇게 1, 2, 3하고 4, 5, 6이 분산이 다를까요? 자, 보세요. 이 차이가 1로 동일하죠. 평균이 5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기 때문에 얘를 분산을 구하면 1, 0, 1은 3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평균이 똑같아요. 근데 아니 분산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동일한 5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5, 다음에 여기 7, 이렇게 3. 그럼 얘도 평균은 5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떨어진 정도가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고 2가 되기 때문에 분산을 구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다음에 0의 제곱, 2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8이 돼요. 그래서 요 차이가 벌어지니까 분산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숫자들을 가지고 가볍게 연습을 해봤는데, 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우리가 치르는 NCS라는 시험이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숫자들이 복잡하거나 한 것들이 나오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요 정도 숫자들, 뭐 좀 크면은 뭐 두 자릿수 숫자 정도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도 숫자의 분산을 구하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분산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된다?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본적인 통계 기법 몇 개 좀 살펴봤고, 자, 요거 이어가지고 이제 통계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는 법 해가지고 우리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 이해에 좀 이걸 이제 보충하기 위한 거죠. 보충하기 위한 거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는데, 자, 요것들도 이제 우리 모듈형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수치들도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기초 통계 능력에서 이런 통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통계에서 평균과 이런 다양한 개념들, 그리고 이제 가중평균 이런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모듈형 시험에서 어떤 좀 간략한 문제에 대비하는 거라면, 가평균이라든가 가중평균은 자, 우리가 이제 응용수리부터 해서 다양한 문제풀이법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습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숫자로 개념 정도만 확인할 정도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가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구하기 또는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구하기, 이런 것들은 다양한 문제에 활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반복 숙달을 통해서 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좀 간단하게 같이 살펴봅시다. 뭐 최소값은 뭐 써있듯이 가장 작은 값이겠죠. 당연히 최대값은 가장 큰 값이고, 자, 여기 중앙값이라는 거는 이제 좀 간단해서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좀 살펴볼게요. 자, 이게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크기에 의해서 배열을 해갖고 중앙에 위치한 값이에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3, 7, 11, 13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가운데 있는 애를 중앙값으로 택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수개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홀수개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짝수개일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10, 11, 12, 13이다. 그럼 4개니까 중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중앙이라는 건 여기거든요. 이게 딱 중간이잖아요. 이 중간이기 때문에 바로 11과 12의 가운데 이 둘을 평균을 내서 11.5라고 구하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참고에 중앙값 구하기라고 해서
관찰계 개수가 홀수인 경우하고 관찰계 개수가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알아두시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있는 문제에서도 이제 저희 교재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이제 하위 25% 값, 상위 25% 값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보통 다른 말로 4분위 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4분위 수라고 해가지고 같은 숫자로 연습을 하면 자, 요렇게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50분이에요. 그러니까 50%가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지금 25%가 되는 곳이고 여기가 75%죠. 그래서 제 1, 4분위 수가 여기고 3, 4분위 수가 여기가 됩니다. 얘도 동일하게 여기에 숫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둘의 평균인 10.5를 써주시면 되고, 자, 중앙값하고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11.5를 써주면 되고 여기는 12.5를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 내용에서 문제로 조금씩 다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익히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기서 응용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 모듈형 시험에서 어떤 개념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수리 능력이 모듈형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온다면 지금 구한 어떤 평균 구하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기, 또는 이렇게 중앙값, 더 나아가서 4분위 수값까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중앙값 정도까지는 이제 공부를 깊게 안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들을 좀 살펴봤고,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대표 기출유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희수는 조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조장으로서 이제 조언들을 이제 평가를 한 거네요. 자, 평가를 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명의 조언이 있는데, 철영이, 영주, 주희, 희순입니다. 그래서 준비도, 적극성, 문제 해결, 의사소통 4개의 영역으로 나눠 각각 가중치. 자, 여기다 좀 쓸게요, 제가. 자, 준비도에는 30%의 가중치를 줬고, 그 다음에 적극성에 20%, 문제 해결에 20%,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30%의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점수 정하였습니다. 자, 이때 최고점자와 최저점자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이제 조별 과제를 발표한 사람에게는, 자, 여기죠. 요 사람들은 10%의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업에 좀 포인트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자, 이 문제 자체는 숫자 자체도 너무나 쉽고 내용도 되게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순서대로 푸는 게 가장 쉽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어떤 가중치를 통한 가중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려운 응용 문제에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제가, 자, NCS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 풀어서 맞췄다고 해서 넘어가시면 실력 향상이 되지 않아요. 항상 푼 문제를 가지고, 자, 쉬운 문제를 가지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봐야 어려운 문제에 갔을 때, 그런 좀 쉬운 문제에서 내가 직접 계산했던 방법이 어려운 문제에서는 직접 계산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좀 숫자가 많다거나 숫자가 좀 복잡해서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에서 연습했던 개념과 어떤 스킬들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이제 풀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냥 가장 간단한 건 숫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철영이는 지금 90점인데 이게 30%의 가중치니까 90 곱하기 30%니까 27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성은 80점인데 20%의 가중점이니까 16점이 되고, 자, 여기도 16이 되고 여기는 2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점수를 27 플러스 16 더하기 16 더하기 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덧셈을 할 때도 요거 두 개 더하면 40점이고 얘네들이 더하면 43이니까 자, 83점이 됩니다. 83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주 바로 쓸게요. 70점에다 30%를 하니까 21이 돼요. 그 다음에 80점에 20%라니까 16점이 되고, 그 다음에 100점에 20%는 20점이 되죠. 그 다음에 80점에 30%니까 24점이 되겠죠. 그럼 요렇게 두 개 더해서 40점이고 요렇게 두 개 더해서 41이니까 81입니다. 자, 덧셈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짜게 되는 애들을 엮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실수가 좀 적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를 보시면, 자, 90점이
30%니까 27점이 되고 80점이 20%니까 16점, 그 다음에 14점, 그 다음에 24점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40점이고 이게 41이니까 동점자가 나왔네요. 자, 세 번째 이제까지 끝냈고 이제 희진을 보겠습니다. 자, 희진은 80점이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24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8점이 되고, 자, 여기도 18점, 여기는 21점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짝은 없네요. 짝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해서 36이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60점이니까 자, 81점이 되겠네요. 자, 공교롭게도 3명이 동점이 나왔어요. 3명이 동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 표를 보게 되면 얘가 일단은 우리 최고점자하고 최저점자의 조합을 고르는 건데, 우선 최고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83점인 이제 누가 될까요? 83점이고 철형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NCS에서 우리가 문제 푸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를 계산을 해야지 더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굳이 83점인데 거기다 10%를 더하면 83이니까 91.3이야 라고 해서 철형의 점수 구하고, 그 다음에 희진이의 점수도 구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문제에서 최고하고 최저인데 현재 가중치, 즉 추가 점수, 발표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철형이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철형이가 1등이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점인데 이 희진이 있죠. 희진이라는 친구는 이제 동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참여 이 점수를 주게 되면 꼴찌는 면하는 거예요. 최저점. 그래서 얘는 아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1등은 철형이고 2등은 이제 영주 아니면 주인데, 동점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읽으셔야죠. 조건을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문제에서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문제 해결 점수가 더 높은 쪽. 자, 문제 해결 점수가 더 높은 쪽이니까 얘네 둘 중에 영주가 문제 해결이 더 높죠. 그래서 주의가 최저점이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숫자라면 지금 저랑 한 것처럼 그냥 편하게 계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숫자들 나오면 항상 연습을 하라는 게 뭐냐면, 가중평균의 연습을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만 가중평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연습하자는 거예요. 자, 가중평균의 기본은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80점하고 80점이 둘이 똑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평균도 그냥 80점이에요. 그리고 합쳐서 4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제가 요 90점하고 요 80점은 합쳐서 몇 점이 되냐면 85점이 돼요. 얘네들이 똑같이 평균이 30점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85에 60%가 됐다 라고 합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평균이 지금 얼마인 거 알아요? 83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암산으로 연습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가중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써먹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아까처럼 푸는 거지만, 훈련을 하려고 다른 어려운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푼 문제를 가지고도 혼자 얘 이제 80점 상황이 이런 거죠. 80점인 자 80점 40%하고 85점 60%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암산으로 하는 건 이런 거죠. 자, 80점하고 85점은 차이가 5점입니다. 차이가 5점이고 얘네들의 B가 지금 3대2예요. 얘네들이 B가 3대2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크로스 해주게 되면 2대3이 돼서 83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아직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바로 이제 머리에 안 들어왔을 거니까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85점이 있고, 자, 여기에 80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60%, 여기는 40%예요. 그러면 요 B가 지금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니까 이렇게 크로스 하게 되면 3대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평균 점수는 83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푸시는 건 이제 읽으시면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실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권해드리는 이유가 그냥 더하는 것보다 가중평균을 쓰게 되면 우리가 머리를 쓰다 보니까 실수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쉬운 계산해서 이거 쓰는 것도 괜찮은데,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문제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의 개념을 익혀두시면 NCS 공부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딱 보시면서 이건 직접 구하는 게 빠를 것 같으시면 직접 한번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가중평균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문제는 가중평균을 쓰는 게 빠르고 어떤 문제는 직접 구하는 게 빠른지도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커지고, 또 하나의 장점은 가중평균에 대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가중평균을 써서 남들보다 빠르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가중평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강의에서 자, 가중평균을 많이 다뤄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찍어놓은 강의들을 보시면 가중평균에 대한 이해와 연습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익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중평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가평균입니다. 자, 가평균이라는 건 모든 합을 더할 때 가평균을 이용한 편차 개념을 활용하시면 자료 해석 같은 문제에서 상당히 빠른 풀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중평균 못지않게 가평균도 잘 익혀두기 바라겠습니다.